자, 지금부터 2023년 4회차입니다. 정보전송 일반 기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죠. 다음 중 OTDR. 자, OTDR은 여러분들 2차 시험에도 잘 출제가 되고 있는 광통신 계측기죠. 최대 250km 정도까지의 광통신 링크 상태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광통신 계측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징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1번 광선로의 특성. 그죠? 접점 손실과 고정점을 찾는 광선로 측정 장비다. 정확히 맞죠? 2번 광선로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광결합기라고 하는 광커플러를 이용하여 광선로에 연결한다. 맞죠? 3번 레일리 산란에 의한 후방 산란 광을 이용하여 광섬유 손실 특성을 측정합니다. 이게 측정 방법 중에 하나죠. 4번 광선로에 광펄스를 입사시켜 되돌아오는 파형에 대해 주파수 영역에서 측정한다. 이 OTDR의 용어를 아시면 이거 금방 풀리는 거예요. OTDR이 뭐예요? 옵티컬 타임 도메인이죠. 주파수 도메인이 아니라 타임 도메인, 시간 도메인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어요. 주파수 도메인에서 측정하는 측정 장비는 주파수 스펙트럼 분석기가 있죠. 답은 4번이고,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중 자 PAM, 펄스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PAM 변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PAM 시온을 장거리로 송신하는 경우에 아날로그 광대역 증폭기가 필요하다. 그렇죠. 아날로그 광대역 증폭기가 필요하죠. 2번 잡음에 매우 강하여. 이 PAM 시온은 펄스의 진폭 변조이기 때문에 진폭 변조는 잡음에 약해요. 그래서 잡음에 강하지 않습니다. PM 신호가 잡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땡. 2번 틀렸어요. 자, 3번 PM 변조기로 온오프 스위치를 이용하여 비교적 간단하게 구성할 수 있다. 그렇죠. 4번 PM 복조기는 저역 통과 필터를 사용하여 회로를 구성할 수 있다. 그래요.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PM 신호는 잡음에 약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3번입니다. 다음 중 통신 신호의 보아 방식이 다른 것은 그랬어요. 딱 봐도 이제 파형 보아 방식을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형 보아 방식이라는 것은 표보나 양자화 부하를 거치는 방식을 말하죠. 대표적인 방식이 PCM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PCM에 연관된 방식이 나온 것 같아요. 자, 차동 PCM이라고 해서 디퍼런셜 PCM, 차동 PCM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응형도 있죠. 어답티브 PCM 있었고, 어답티브 델타 모듈레이션도 있었죠. 아닌 것은 APC가 되겠습니다. APC는 이제 적응 예측 부하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파형 부하 방식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답은 이제 3번인데, 자세히 보니까 영어가 좀 잘못된 것 같죠? 그죠? 이것이 이제 어답티브 델타 모듈레이션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단에서 출제할 때는 이제 답을 3번으로 냈기 때문에 이 영어가 이제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뭐 애드 드랍 멀티플렉서도 이제 종류가 있어요. 근데 전혀 이 방향과 상관없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어답티브 델타 모듈레이션으로 이제 바꿔서 여러분들은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3번이다. 4번으로 가죠. 자, 다음 중 정궤안입니다. 정궤안을 사용하는 발진에서 발진을 위한 궤안 루프의 조건은 뭐냐? 일단 이제 발진이 지속되려면은 궤안 루프 이득은 1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발진의 조건이니까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상천이는 0도여야 되죠. 그래서 위상천이가 0도여야 된다. 일단 위상천이는 정궤안이 되려면 0도가 돼요. 이것만 봐도 이제 답이 3번인 걸로 알 수 있죠. 그래서 궤안 루프 이득은 1보다 이제 작아도 되고 같아도 됩니다. 같아도
발진을 지속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5번 문제로 가죠. 다음 중 전자파 간섭에 노출된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전달하는데 가장 적합한 전송 매체는 뭘까요? 이게 전자파가 노출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파의 간섭을 잘 안 받는 어떤 전송 매체가 좋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광섬유죠. 왜? 광섬유는 빛을 보내잖아요. 빛은 전기적인 신호에 영향을 받지 않죠. 즉 전자기적 유도 현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광섬유의 특징 중에서 무유도성이라는 게 있죠. 이게 그 전자기적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성질이에요. 그래서 무유도성이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전자파 간섭이 이제 노출되는 이런 부분에는 광섬유가 가장 적합하다. 자,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주기전압 신호의 퓨리의 급수 계수입니다. 스펙트럼이 그림과 같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팔스발의 정리를 이용하여 평균 전력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제 팔스발의 정리가 이제 뭔지를 아시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건데, 이 팔스발의 정리는 우리가 이제 시간축에서 평균 전력이에요. 시간축에서 평균 전력은 우리가 이제 시간축상에서 평균 전력은 우리가 퓨리의 급수죠. 퓨리의 급수에서 각 신호의 전력의 합과 같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퓨리의 급수입니다. 퓨리의 급수에서의 각 신호의 전력의 합과 같다. 이게 시간축에서 평균 전력은, 시간상에서 평균 전력은 퓨리의 급수를 했을 때 각 신호의 전력의 합과 같다라는 것이 팔스발의 정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파수식이잖아요. 이게 퓨리의 급수를 한 모양을 그려놓은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신호는 요거 뭐예요? 요 성분들이 신호 성분들이죠. 그래서 요 신호의 크기가 주어졌잖아요. 그럼 전력은 신호의 제곱이죠. 신호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이 50의 제곱을 하는 겁니다. 50의 제곱. 우리가 이제 전력은 이렇게 구하잖아요.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고요. 또는 V는 IR에는 오hm 법칙을 적용하면 R분의 V 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요 성분이 신호 성분이기 때문에 신호의 제곱으로 구합니다. 또는 I 제곱 R 이렇게 구하죠. 근데 저항이 주어지지 않으면 통신에서는 저항을 1ohm으로 봐요.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1ohm으로 보니까 여기 1을 대입하면 V의 제곱이고 1을 곱하면 I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호가 전압 성분이든 전류 성분이든 제곱을 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50의 제곱을 하게 되면 이 신호의 전력이 나오는 거고, 그 신호마다의 이제 합으로 구한다 했으니까 이 신호의 전력을 구하면 50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2,500이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이 2,500이 된다. 각각 이제 전력이니까 와트겠죠. 그러면 5,000와트가 됩니다. 몇 킬로와트냐 그랬으니까 5킬로와트가 되겠죠.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팔스발의 정리를 이해하시면 쉽게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축상에서의 평균 전력은 퓨리의 급수를 했을 때 각 신호의 전력의 합과 같다라는 것이 이제 팔스발의 정리입니다. 아시겠죠? 7번으로 가죠. 자, 다음 중 대역 제한 채널의 대역폭이 입력 신호의 대역폭에 비해 작은 경우, 아니 세상에 채널의 대역폭이 입력 신호의 대역폭보다 작아버리면 신호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대역폭이 좁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호 간, 옆 신호 간 간섭이 심해지죠. 신호간, 즉 부호간 간섭을 우리가 ISI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볼 간 간섭, ISI가 심해진다라는 거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공단에서 답은 4번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심볼간 간섭도 원인이 파의 신호의 왜곡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디스토션, 왜곡도. 그래서 나중에 1번과 4번으로 중복답을 허용했는데
이 문제의 이제 주된 의도는 심볼 간 간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로 가죠. 다음 중 통신 시스템에서 동기식 전송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동기식, 비동기식, 혼합식. 이건 정리는 확실히 해야죠.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비동기식, 동기식, 그다음에 혼합식은 확실하게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동기식은 일단 신호를 보내기 전에 스타트 비트를 보내야죠. 그 다음에 다 보냈다는 신호로 스톱 비트를 보내야 됩니다. 또 보낼 땐 또 스타트 비트, 다 보내고 나서 스탑 비트. 그래서 일명 스타트 스탑 방식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이제 보낼 때 스타트 비트 보내서 전송하고 다 보낸 다음에 스탑 비트를 이렇게 보낸다는 거죠. 그럼 또 보낼 때는 스타트 비트, 또 데이터 보내고요. 다 끝날 때는 스탑 비트.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내고 보내는 사이에 이런 시간이 있잖아요. 즉 데이터를 보내지 않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것을 뭐라 한다? 휴지 시간이라고 하죠. 얘는 그러니까 휴지 시간이 필요한 방식이다라는 거죠. 휴지 시간을 다른 말로 이제 유효 시간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유효 시간. 그래서 얘는 이런 유효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를 수가 없죠. 그래서 2000 bps 이하의 저속도 전송에 이용되는 것이 바로 비동기식이죠. 자, 그 다음에 단위가 중요합니다. 얘는 문자 단위씩 보낸다는 거죠. 문자 단위, 단위가 중요해요. 문자 단위씩 보낸다. 그래서 이제 이런 휴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이에요.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죠. 비효율적이다까지 정리하시고, 얘는 동기 신호가 필요 없죠. 동기 신호가 평상시에 필요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동기식은 첫 번째, 스타트 스탑 비트를 사용하지 않죠. 얘는 평상시에 동기를 주고받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동기 신호가 필요한 방식입니다. 평상시에 동기를 맞추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데이터를 보낼 때 바로 보낼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2000 bps 이상의 고속도 전송에 쓰이는 것이 동기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런 휴지 시간이 필요해야 하나요?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휴지 시간이 필요 없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효율이 좋죠. 효율이 좋습니다. 효율이 좋다. 비워놓은 이유는 단위를 빼먹었네. 전송 단위는 뭐예요? 블럭 단위죠. 블럭 단위씩 주고받는다. 그래서 얘는 문자 단위고 얘는 블럭 단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혼합식은 또 뭐냐? 혼합식은 이 두 방식의 장점을 딴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징을 물어보면 얘는 이제 평상시 동기를 주고받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동기 신호가 필요하다는 것만 동기식과 특징이 같고요. 나머지 모든 특징은 비동기식과 같아요. 즉 스타트, 스탑 비트도 필요하고요. 휴지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문자 단위씩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특징은 비동기식과 같고 단 하나만 동기 신호가 필요하다는 것만 동기식과 같습니다. 근데 이제 속도만 조심하세요. 속도는 중간이에요. 이 세 개 중에 얘보다는 느려요. 얘보다는 빠르다라는 거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맞출 수가 있겠죠. 자, 동기식 전송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거 볼까요? 1번. 2000 km니까 2000 bps 이상의 전송 속도에 사용된다. 맞죠? 2번. 블럭과 블럭 사이에 휴지 간격이 없죠. 그죠? 세 번째. 타이밍 신호를 이용하여 송수니측이 동기를 유지한다. 그죠? 동기 신호를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 전송 성능이 좋죠. 전송 대역이 높습니까? 땡. 얘는 스타트 스탑 비트를 첨가해야 돼요. 데이터 말고도 이런 비트가 더 첨가해야 되니까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대역폭이 넓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효율이 안 좋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런 게 필요 없어서 대역폭 소모가 적어요. 그래서 효율이 좋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답이 4번이 틀렸죠. 앞부분은 맞았는데 이게 틀렸다 이 말이에요.
자, 9번입니다. 4세대 이동통신의 핵심 기술인 OFDM이 나왔네요. 자, OFDM 변조 방식에서 PAPR입니다. PAPR이 증가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랬어요. 자, 우리 이제 PAPR은 작을수록 좋죠. 평균 전력과 첨두 전력이라고 하죠. 첨두 전력과 평균 전력의 비율인데요. 그 값은 작을수록 좋아요. 근데 이제 OFDM의 단점 중에 이 PAPR이 크다는 거죠. 이 PAPR이 크면요, 전력 효율이 떨어지는 그게 안 좋은 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PAPR이 왜 생기냐면, 우리가 이제 OFDM의 특징은 뭐냐면, 주파수대를 낮춰가지고 부반송파를 여러 개 만들어요. 그래서 그 부반송파를 대역폭을 이용해서 여러 개를 병렬로 동시에 전송을 합니다. 근데 그 부반송파의 신호들이 동시에 같은 진폭, 그 다음에 같은 위상을 가져버리면 그 순간 그 점에서 피크 전력이 생기는 거죠. 전력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신호가 이제 동시에 가다 보니까 그 신호들이 동시에 위상이 같아지고 진폭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피크 전력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평균 전력과 피크 전력의 차이가 커지는 거죠. 즉 PAPR이 커지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 현상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면 많은 부반송파 신호들이 같은 이상이 우연히 돼가지고 더해져 가지고 PAPR이 증가하는 겁니다. 피크 전력이 크게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평균 전력과 피크 전력의 비율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전력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전송 신호가 이 식과 같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스펙트럼 밀도가 그려져 있는 그림이 나오고, 이게 이제 잡음 전력이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신호대 잡음비로 옳은 것은 뭐냐 그랬습니다. 이게 신호대 잡음비를, 자, 1, 2, 3, 4를 보니까 dB로 구했네요. 그럼 먼저 이제 신호 전력을 한번 구해보죠. 신호. 식을 줬으니까 전력을 구해야 되는데, 전력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전력이라는 것은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해도 나오고요. R분의 V제곱으로도 구하고, 그 다음에 I제곱 R로도 구할 수 있는 게 전력이죠. 근데 이제 통신에서는요, 저항을 주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1옴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1옴을 대입을 하게 되면 얘는 V제곱만 남고 얘는 I제곱만 남죠. 그래서 전력을 구할 때는 V제곱, I제곱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신호가 전류나 전압이라는 거 안 줬어도 이 신호의 크기에다가 제곱만 하면 전력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파가 두 개잖아요. 요것과 요거 두 개잖아요. 그럼 요것의 전력은 일단 이제 앞에 있는 진폭이 크기니까, 자, 진폭을 교류신호는 시력값으로 고쳐야 돼요. 루트 2로 나누면 요게 시력값이 되죠. 루트 민 스퀘어라는 시력값이 나와요. 그럼 이것을 뭐 하면 된다? 제곱만 하면 전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신호가 두 개니까 더해야겠죠? 뒤에 있는 것도 진폭이 6이니까 루트 2로 나눠서 제곱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계산해 보세요. 요거는 2분의 4가 되고, 요거는 2분의 36이 돼서, 요건 2가 되고요. 요건 18이 돼서 합치면 20W가 되겠습니다. 신호 전력은 20W가 나온 거예요. 이제는 이제 잡음 전력을 이제 구하면 되는데, 잡음 전력은 전력 스펙트럼 밀도 그림이 주어진 거죠. 딱 보니까 이게 주파수 축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0이라고 보면 여기가 200이니까 이쪽은 반대니까 또 200만큼 돼 있겠죠. 이게 마이너스 200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대역폭은 여기 얼마가 될까요? 400이 되겠죠. 대역폭은, 주파수폭 대역폭은, 신호의 크기는 0.5예요. 그럼 이 면적이 바로 뭐가 돼요? 잡음 전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잡음 전력은 0.5는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400이니까 400을 딱 하시면 200W가 나온 거죠. 그러면 신호 전력하고 잡음 전력이 주어졌으니까 이제 신호의 잡음비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dB를 구할 때는 전력이니까 몇 로그? 10로그를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10 로그
자, 잡음은 얼마예요? 200. 신호는 얼마예요? 20. 그러면 약분이 되죠? 이렇게. 그러면 10분의 1이니까 10의 마이너스 1승이 돼서 이 마이너스가 앞으로 가면 마이너스 10. 로그 10은 1이니까 d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0 dB가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나오네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11번으로 가죠. 다음 중 불대수의 정리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자, 이거는 이제 교환 법칙이죠. A하고 B 자리만 바꿔준 거니까 성립하죠. 자, 요거는 계산을 해보면, 자, 요거 해볼까요? AA. 배분 법칙에 의해서 AB. 이렇게 되죠? 이렇게 전개하면 되고, 이렇게 전개하면 되니까. 그럼 요거는 항상 뭐예요? A죠. 그러면 이제 A로 묶어주면 1, 5와 B가 돼서 이건 항상 1이죠. 그러면 뭐가 돼요? A가 돼요. A가 돼야 되는데 안 맞잖아요. 2번이 틀렸다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배분 법칙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전개하면 이게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전개해보면 AA가 되고요. 이렇게 전개하면 AC가 되고. 이렇게 전개하면 BA인데 자리 바꿔도 되죠? AB로.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하면 BC가 되더라. 그럼 요거는 항상 뭐라겠어요? A라겠죠? 그래서 이제 A로 묶어주면 1, 5와 C, 5와 B가 되죠. 여기서 여기까지 묶어준 거죠? 그러면 BC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항상 뭐요? 1이죠. 왜? 5와는 하나만 1이어도 1인데 입력이 3개인데 얘가 이미 1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게 0과 1 상관없이 1이죠. 그래서 이 결과가 A가 남고 뒤에는 BC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잖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 자, 12번으로 갑니다. 자, 50 per 125 마이크로미터 광캡을해서 코아의 굴절률. 이 코아의 굴절률을 이제 기호화시켜서 N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그 굴절률이 1.49이고 비굴절률. 이 비굴절률이 얼마라는 거예요? 1.5%. 1.5%니까 숫자로 따지면 얼마가 될까요? 자, 100을 곱했으니까 하나, 둘로 가면 0.015라 이런 뜻이에요. 얘는 퍼센티지니까. 그랬을 때 개고수는 얼마냐 이 말이죠. 자, 일단 비굴절률을 먼저 구해봅니다. 비굴절률은 N1분의 N1-N2예요. 이 여기서 이제 N5는 뭐냐면 코아의 굴절률을 말하는 거고요. N2는 뭐냐면 클레드의 굴절률이에요. 클레드의 굴절률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클레드의 굴절률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구해보면 N5는 얼마예요? 1.49고요. 얘는 1.49-N2가 되고 이 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0.015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비굴절률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 돼요. 이게 2차 시험에도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외워야 될 거니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구하면 N2가 이제 넘겨서 구하시면 되죠. 구해 놓은 것을 제가 잠깐 볼게요. 이게 1.46765예요. 1.46765. 굉장히 복잡한 값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이 클레드의 굴절률이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비로소 뭘 구할 수 있냐면 개구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개구수. NA라는 기호를 쓰죠. 이 개구수는 루트 N1의 제곱 마이너스 N2의 제곱으로 구합니다. 이것도 이제 2차 시험 필답형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외워야 돼요. 그래서 루트, 자, N1이 얼마냐? 그러면 아까 주어진 1.49니까 이것의 제곱에서 방금 구한 1.46765의 제곱을 해서 빼가지고 루트 씌우면 값이 나오겠죠. 이것도 이제 보면 0.258이 나옵니다. 0.258.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이 나온 거예요. 답은 3번이 된다. 계산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딱 공식 2개 알면 되는 거죠. 요게 비굴절률 구하는 공식이고 요게 개구수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어차피 2차 시험 준비하셔야 되니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13번으로 가죠. 자, 다음 중 동선의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의 특징으로 맞지 않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이제 트위스트 페어의 특징이죠. 가격이 싸죠, 일단. 그 다음에 설치가 간편하다. 이런 것이 이제 장점이죠. 그런데 하나의 케이블에 여러 쌍의 꼬임선을 절연체로 피복하여 구성한다. 그래서 이제 절연체로 피복해 놓은 것이 이제 뭐예요? STP죠. STP고. 절연체가 이제 없는 것이 UTP죠. 그죠? 자, 다른 전송 매체에 비해 거리, 대역폭, 그다음에 데이터 전송률 면에서 제한적이지 않다. 제한적이에요. 거리가 짧죠. 기본 거리가 최대 100m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리도 짧고 아무래도 다른 전송 매체에 비해서 전송 대역폭이 작기 때문에 전송 속도도 느리고 그렇죠. 장점은 이거예요. 가격이 저렴하고 설치가 간편하다는 게 장점인 겁니다.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도 및 간섭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균일하게 서로 꼬여있는 형태의 케이블을 쓴다. 케이블을 꽈놓은 이유가 서로 간에 유도 및 간섭 현상을 줄이기 위함이다.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4번으로 가죠. 다음 중 전자파로 분류가 되는 것. 여러분들 빛 중에서 주파수가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전자파로 분류된 파가 하나 있어요. 그게 감마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따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주파수에서 가장 주파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전자파로 분류가 돼 있어요. 감마선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5번이에요. 다음 중 FDM, 주파수 분할 다중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다중의 메시지 신호를 넓은 대역에 동시에 전송할 수 있는, 그죠? 다중화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동일한 전송 매체에 동일한 시간에 여러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기술. 정확히 말하면 이제 동일한 시간이 아닐 수도 있죠. TDM은 시간을 나누니까 동일한 시간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도 거의 동일하게 보낸다. 그래서 동일한 시간대에 보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 FDM은 어차피 이제 주파수 대역을 나눴으니까 동시에 동일한 시간에 여러 신호를 보내는 거죠. 자, 2번 각 메시지 신호는 부반송파로 우선 변조된다. 맞죠? 3번 여러 부반송파가 합쳐진 후 주반송파로 변조된다. 맞아요. 4번 주반송파 변조 방식은 FM만 쓰는 건 아니죠. AM, FM, PM 다 쓰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다. 여러분들 변조하고 다중화는 틀려요. 여러분들 자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FM하고 FDM은 다른 거죠. 이거는 이제 신호를 반송파의 주파수 성분에 실었다는 거고요. 이것은 대역폭을 나눈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채널의 대역폭, 이게 고속도로로 따지면 도로가 이만큼 있는데 이 도로를 일정하게 나눠서 이제 차선을 배분해야 되는데 시간을 나눈 것은 TDM, 주파수를 나눈 것은 FDM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채널을 나누는 방법이 이게 다중하고요. 그다음에 얘는 차가 이쪽으로 가는데 트럭이에요. 근데 트럭에다가 뭘 싣냐 이 말이죠. 근데 그 뭘 싣느냐에 따라서 뭐 대역폭이 달라지진 않죠. 그죠? 그래서 AM 방식으로 실어서 차를 갈 수도 있고 FM 방식으로 실어서 갈 수도 있고 PM 방식을 해서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변조 기술은 여러 가지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중화와 변조는 다릅니다. 자, 16번으로 갑니다. 전개 E 및 자개 H인 전자파가 자유공간 중을 빛의 속도로 전파될 때 단위 시간에, 밑줄 보세요.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을 지나는 전자파 에너지를 우리가 포인팅 전력이라고 그래요. 포인팅 전력. 그래서 단위도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데 와트 퍼 메타 제곱입니다. 단위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포인팅 전력은 Z0분의 2의 제곱, 즉 특성 임피던스로 나눠야 돼요. 이게 신호의 세기, 전개강도 아닙니까? 전개강도의 제곱을 특성 임피던스로 나눠주는데 이 특성 임피던스는 정의가 전개와 자개의 비예요. 전개와 자개. 그래서 이걸 넣으면 공식이 바뀌는데 전개 곱하기 자개가 되죠. 이걸 넣어가지고 정리하면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온 거예요. 답은 1번이 되죠. 그래서 포인팅 전력을 구하는 공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게 나온 거죠.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17번으로 갑니다. 디지털 통신에서 자, 비트 에너지죠. 이게 EB라고 하는 게 이제 비트당 에너지예요. 친절하게 나와 있죠. 자, 이것은 친절하게 잡음 전력 스펙트럼 밀도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 값이 증가했어요. 이렇게 n분의 2가 증가했다. 이게 증가했다는 것은 이건 커지고 이건 줄어들 때 일어나는 현상 아닙니까? 그러면 잡음은 줄고 그 다음에 비트당 에너지는 크고 좋은 현상 아니에요? 그죠?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 효과로 오른 것은 뭐냐 이 말이죠. 자, 비트 에라율이 증가할까요? 땡. 비트 에라율은 감소하겠죠. 아니 비트당 에너지는 커지고 잡음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비트 에러율은 감소하는 게 맞겠죠. 아시겠죠? 대역폭이 증가하는가 대역폭이 감소한다는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 에러율이 감소하겠다.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18번입니다. 다음 중 TDM 수신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1번 수신 측의 표본학인 디커뮤테이터는 수신되는 신호와 동기돼야 된다. 맞죠? 2번 저역통과 필터는 PAM 샘플러부터 아날로그 신호를 재구성하는데 사용된다. 그래요. 채널이죠. 채널 필터링이 양호하지 않은 경우 심볼간 간섭이 발생할 수 있죠. 4번 비트 동기와 프레임 동기를 완벽하게 유지하면 심볼간 간섭을 방지할 수 있다. 이게 맞아요. 이게 비트 동기와 프레임 동기를 완벽하게 유지하면 할수록 부호간, 즉 심볼간 간섭을 방지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방지할 수는 있는데 이제 완벽하게 방지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다중경로 페이딩이 있죠. 우리가 이동통신에서는 바로 오는 파도 있고 어딘가 부딪혀서 오는 파가 있는데 부딪히는 경로도 한 번 부딪힌다든가 여러 번 부딪혀 오는 파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통신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다중경로 페이딩인데 그 다중경로 페이딩 때문에 생기는 것도 심볼간 간섭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은 간섭은 줄일 수 있어요. 심볼 간섭은 줄일 수 있는데 완벽하게 줄일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비트 동기와 프레임 동기를 완벽하게만 유지한다면 심볼간 분쇄를 방지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방지가 이제 제대로 되진 않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줄일 수는 있죠. 근데 완벽하게 방지할 수는 없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자, 19번으로 가죠. 다음 중 FDMA 주파수 분할 단정하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인접 채널 간 간섭이 발생할 수 있죠. FDM. 여러 사용자가 시간과 주파수를 공유하는 건 뭐예요? CDMA죠. 시간도 공유하고 주파수도 공유해도 신호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CDMA죠. 왜? PN 코드 때문에 그렇죠. 가입자 식별 코드 때문에 그렇죠. 3번 전송신호 매체의 유효 대역폭이 클 때 사용한다. 그렇죠. 4번 진폭 변조, 주파수 변조, 위상 변조 다 사용할 수 있죠.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자, 20번으로 가죠. 자, 다음 회로의 명칭은 뭐냐? 이거 많이 봤죠. 딱 봐도 이거는 비교기네요. 이렇게 고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비교기라는 것은요. A, B 신호가 있는데 A가 B보다 크냐? 또는 같냐? 또는 다르냐? 이런 거 아니면? 그러면 이제 경우의 수는 입력이 2개면 2승 4가지가 나오죠. 00, 01, 10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자, 이제 이렇게 이제 00이 들어갈 때는 어때요? 같은 경우죠. 그 다음에 11이 들어갈 때는 같은 경우. 이 경우가 참이라는 소리죠. 나머지는 거짓이죠. 그 다음에 A가 B보다 큰 경우는 뭐예요? 요거밖에 없죠. 나머지는 거짓이다 이런 말 아닙니까? 요거는 뭐예요? B가 더 큰 경우는 요 경우밖에 없죠. 이게 참이고 다 거짓이라는 거 아니에요? 진리지표를 보고 이제 요걸 X라고 하고 여기처럼 똑같이 해볼까? 아니 그냥 X, Y, Z라고 하죠. X는 우리가 이제 논리식을 만드는 방법은 출력이 1인 경우만 표시하면 된다 그랬죠. 동그라미 딱 치고 변수가 A, B면 변수를 AND 관계로 연결하라겠어요. 왜
1의 개수가 하나면 하나만 치고 왜 AND 관계를 연결하는 것은 우리가 이론 시간에 다 알려드렸어요. 그 이유는 다 알려드렸으니까 이론을 다시 듣기 바랍니다. 만약 모르시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제 1인가를 나타내면 돼요. 그러면 A가 1이고 B가 0일 때 어떻게 해요? 출력이 1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AND는 하나만 0이어도 0이니까 이것을 발을 붙여줘야 1로 바뀌어서 출력이 나간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한다. 설명은 이렇게 했지만 무조건 0인 것만 발을 붙인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요게 출력이 끝이에요. Y는 출력이 2개죠. 그래서 2개를 오화 관계로 연결. 왜 이걸 또 오화 관계로 연결하냐? 이건 다 이론 때 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AB 입력을 AND 관계로 연결해라. 이 경우를 여기 나타내고 이 경우를 여기 나타내면 되죠. 자, 이 경우는 00일 때요. 그럼 따로따로 00 이렇게 발을 붙입니다. 왜? A가 0이고 AND 0일 때 1이 나가야 돼요. 그럼 각각 발을 붙여서 1로 만들어줘야 1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발을 안 붙이면 되죠. 왜? 1 AND 1이 들어가서 1이 나오려면 발을 안 붙이면 되죠. 이런 경우거든요. Z는 출력이 1인 경우니까 동그라미 하나 치고 A, B 해가지고 언제 1이 나가면 돼요? 0, 1일 때. 그러면 0일 때는 발을 붙이죠. 그리고 그것도 왜 그래요? 0 AND 1이 1을 나가려면 A에다 발을 붙여야겠죠.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가 요거니까 요걸 그려놓은 것이 여기 나와 있죠. 자, B에 바가 붙어 있는 게 뭐예요? B에 바가 붙어 있는 게 A잖아요. 이게 얘를 그려놓은 것이 요거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뭐죠? 요거죠? A에다 발을 붙여놓은 거. A에다 발을 붙여놓은 거. 요거 아닙니까? 요게 어떤 거예요? 요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한쪽에 바가 몰려있고 없는 거. 이건 A하고 B하고 exclusive O와의 반대인 노아죠? 출력을 보면 돼요. 여기 뭐예요? A and B죠? 그럼 낫이 없으면 A, O와 B의 바죠. 출력에 낫이 있으면 전체의 바죠? 그 다음에 이게 O와 아닙니까? 그러면 A and B, O와 A와 B의 바. 그럼 이걸 풀어주면 되는데 이 드물어항의 정의죠. 이거 풀어주면 A 바가 되고요. B는 B 바가 되고요. O와는 AND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그대로 쓴 거고요. 요거 쓰면 이게 되죠. 그럼 이 모양이 지금 여기 있는 모양하고 똑같죠. 그래서 답은 이제 비교 회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종합반에서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이런 거 나오면요 금방 비교기다 바로 알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항상 말하지만 카톡 채널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이버 카페 들르셔가지고 질문하시면 몇 년도 몇 해 몇 번이 궁금하다,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곧바로 우리가 자세한 풀이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